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가슴 벅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별초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옛적, 고려시대에 그 무서웠던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를 상대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웠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군대, 바로 그 삼별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삼별초가 마지막 전투에서 패한 뒤,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책에도 어떤 기록에도 그들의 마지막 행방은 또렷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안개처럼, 신기루처럼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수천 리 떨어진 남쪽 바다,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섬에서 750년 전에 만들어진 고려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두 점이 아닙니다. 거대한 성벽 위에 얹혀있던 기와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모양의 도자기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와에 새겨진 한자 글자에서까지 고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그 머나먼 남쪽 섬까지 갔던 것일까요? 혹시, 정말 혹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렸던 그 자랑스러운 삼별초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750년 전 그 머나먼 바닷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인한 민족이었는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을 지켰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슴이 절로 벅차오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750여 년 전 고려시대로 함께 떠나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 구독 한 번 한 번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화면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두 개 다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별초. 이 이름은 들어보셨어도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삼별초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우리 고려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신정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신정권이라는 것은요, 칼을 든 무신, 그러니까 군인들이 임금을 누르고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를 말합니다. 1170년에 정중부라는 장군이 일으킨 난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100년 가까이 군인들이 고려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 무신정권 시대에 최씨성을 가진 한 가문이 권력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합니다.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시작해서 그의 아들 최우, 손자 최항, 증손자 최이까지 무려 4대에 걸쳐서 최씨 가문이 고려의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줍니다. 임금이 있긴 했지만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지요. 이 가운데 최우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집을 지키고 도성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특별한 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야별초입니다. 야별초라는 이름에서 야자는 밤야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는 특별한 군대라는 뜻이지요. 이 야별초가 점점 커져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의 부대가 합쳐집니다. 바로 신의군입니다. 신의군은 신묘한 의리의 군대라는 뜻인데요. 몽골 군대의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로 만들어진 부대였습니다. 한 번 잡혀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니 몽골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지요. 이렇게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 이 세 부대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삼별초입니다. 삼별초에 삼은 석삼자를 씁니다. 세 개의 별초 군대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삼별초가 단순히 도성을 지키는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고려에서 가장 잘 훈련된, 가장 용맹한, 그야말로 최전개 부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특수부대, 특공대 같은 그런 전개 군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이 삼별초가 왜 그렇게 강해져야만 했는지 그 시대 배경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231년 고려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북쪽에서 끝없이 펼쳐진 대륙의 초원에서 무서운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몽골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몽골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칭기즈칸이라는 영웅이 일으킨 이 나라는 동쪽 끝에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저 멀리 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중동의 페르시아, 아랍, 거의 세계 절반을 정복한 사상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몽골 앞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송나라도 무너졌고 금나라도 무너졌습니다. 멀리 유럽의 강한 기사단들도 몽골 앞에서는 풀잎처럼 쓰러졌습니다. 페르시아의 화려한 도시들도 잿더미가 되었고 바그다드의 아름다운 칼리프 궁전도 불에 타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전부가 몽골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무서운 몽골 군대를 상대로 우리 고려는 무려 40년 가까이 버텨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중년이 될 때까지의 그 긴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을 작은 나라 고려가 세계 최강의 몽골을 상대로 버텨낸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6차례나 대대적으로 고려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셀 수도 없이 죽었고 끌려갔고 마을이 불에 탔습니다. 한 번은 경상도 부인사라는 절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 자랑스러운 초조대장경, 그 귀한 보물도 몽골 군대의 불길에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그래도 우리 고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강화도라는 섬으로 대읍을 옮겼고 백성들은 산성으로 섬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가장 앞에 선 것이 바로 우리 삼별초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 40년의 긴 전쟁 끝에 결국 고려조정은 몽골과 화해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1270년의 일입니다. 임금이 다시 강화돼서 본래의 도읍지인 개경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끝까지 몽골과 싸워온 삼별초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가족을 잃고 동료를 잃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손을 들고 항복을 하라니요. 그동안 죽어간 동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끌려간 백성들의 한은 어떻게 풀어준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몽골에 항복하면 삼별초는 모두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몽골을 그렇게 괴롭혔던 군대였으니까요. 몽골 입장에서 삼별초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1207 10년 6월 삼별초의 장군 배중손이 결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몽골에 굴복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외치며 새 임금을 옹립하고 강화돼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때 삼별초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약 1000여 척의 배에 군인들과 그 가족들, 함께하기를 원한 백성들까지 모두 태우고 강화도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전라남도 진도였습니다. 진도에 도착한 삼별초는 곧바로 거대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로 용장성이라는 성입니다. 용이 누워있는 모양의 성, 용장성. 지금도 진도에 가시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둘레가 무려 10리, 그러니까 4km가 넘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려한 궁궐도 지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있는 섬에 단 몇 달 만에 거대한 성벽이 쌓이고 궁궐이 솟아오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고려 정부가 세워지고 새로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삼별초의 새로운 나라, 진도 정부였습니다. 또 하나의 고려, 진짜 고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진도 정부는 단순히 도망쳐 숨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고문서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 일대를 자유자재로 누비면서 곡식을 실은 몽골과 고려 조정의 배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떳떳한 또 하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진도에도 비극이 찾아옵니다. 1271년 5월 몽골과 고려 조정의 연합군이 진도를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무려 1만여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안타깝게도 진도는 함락됩니다. 삼별초의 지도자였던 배중손 장군도 이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옹립했던 임금, 승화후 온도 이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었지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삼별초의 정신은 여기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진도가 함락되기 직전 새로운 지도자 김통정 장군이 살아남은 군대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우리 한반도 최남단의 섬,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삼별초는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항파둘이라는 곳에 토성을 쌓고 다시 한번 저항의 깃발을 올립니다. 둘레가 무려 15리, 약 6km에 달하는 거대한 토성이었습니다. 흙으로 쌓은 선기지만 그 안에는 우리 조상들의 결의와 자존심이 함께 다져져 있었지요. 이곳에서 약 2년 동안 삼별초는 또다시 끈질긴 저항을 이어갑니다. 제주도에서 출발한 삼별초의 배들은 남해안 일대를 누비며 몽골과 고려 조정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273년 4월, 마침내 운명의 날이 옵니다. 김방경 장군이 이끄는 여몽연합군 1만여 명이 160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제주도로 들이닥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몽골과 고려 조정이 삼별초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마지막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항파두리 토성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함성 소리가 한라산을 흔듭니다. 김통정 장군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한라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삼별초의 40년에 걸친 영웅적인 항쟁은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끝났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청취자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73년 4월, 항파두리가 함락되고 김통정 장군이 자결한 그 직후, 살아남은 삼별초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려사라는 우리 역사책을 살펴보면 이때 사로잡힌 사람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약 1300여 명이 사로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 제주도에 들어갔던 삼별초의 군대와 그 가족들의 숫자는 적어도 수천 명, 어쩌면 1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전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산속에 숨어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숫자가 모두 그렇게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분명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뜻밖의 곳에서 찾게 됩니다. 바로 머나먼 남쪽 바다 오키나와에서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빨간색 구독 버튼 두 개만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우리 역사를 더 많은 후손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머나먼 남쪽 바다로 돌려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1500km, 그러니까 우리 거리로는 거의 400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여러분, 오키나와가 어떤 곳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는 본래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류큐라고 불리는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한자로는 유구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류큐 왕국은 1429년에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초기 세종대왕 때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시기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입니다. 1200년대 후반, 그러니까 류큐가 통일되기 전 그 섬의 작은 호족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던 시절입니다. 오키나와 본섬에는 우라소에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 포첨이라고 씁니다. 이 우라소에 아주 오래된 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라소의 성입니다. 이 성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명확히 모릅니다. 다만 옛 류큐의 임금이었던 영조왕이라는 사람이 1200년대 중후반에 살았던 인물이고
이 우라소에 성을 사용했다고 전해질 뿐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이 우라소의 성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19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발굴 조사에서 이 성에서 사용된 옛 기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와들이 일본의 어떤 기와와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기와와 비슷했을까요? 바로 우리 고려의 기와였습니다. 여러분, 기와라는 것은 그냥 지붕에 얹는 돌이 아닙니다. 기와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기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무늬를 그리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지, 어떤 흙을 쓰는지, 이 모든 것이 그 기와를 만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우라소의 성의 기와들을 살펴보니 무늬도, 모양도, 만든 방법도 거의 모든 것이 우리 고려의 기와와 똑같았습니다. 특히 기와의 끝부분에 새겨진 무늬가 학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연꽃 무늬, 그리고 풀잎이 길게 뻗어나가는 당초 무늬. 이런 무늬들이 우리 고려 기와의 특징이었는데 우라소의 성의 기와에도 똑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발견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 기와들 중 일부에 한자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글씨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윤현 고려와장이 만들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짧은 한 줄의 글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먼저 계윤현이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해를 셀 때 갑자, 을축, 병인 이런 식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를 간지라고 하는데 모두 합쳐서 60년이 한 바퀴가 됩니다. 그리고 계윤년은 이 60년 가운데 한 해입니다. 이 우라소의 성의 시기를 따져보면 이 계윤년이 가리키는 해가 언제일지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그것은 바로 1273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1273년이 어떤 해입니까?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삼별초가 제주도 항파두리에서 마지막 항전을 벌이다가 함락된 바로 그 해입니다. 같은 해, 한쪽에서는 제주도가 함락되어 김통정 장군이 자결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머나먼 오키나와의 우라소의 성에 고려 사람의 손으로 기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려와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와장이라는 것은 기와를 만드는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 온 기와 장인이 우라소의 성의 기와를 만들었다고 기와 자체에 떡하니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건 마치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증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 일본도 아니고 머나먼 오키나와의 작은 섬에 도대체 어떻게 고려의 기와 장인이 갔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한두 사람이 간 것이 아닙니다. 우라소의 성의 기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인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흙을 굽는 가마도 만들어야 했을 것이며 무엇보다 그것을 지시하고 보호해줄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연한 표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폭풍우에 휩쓸려 우연히 흘러간 사람 몇이 우라소에 성에 그 많은 기와를 만들어 올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가설이 등장합니다. 혹시 제주도에서 패한 삼별초의 일부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머나먼 남쪽 오키나와까지 흘러간 것이 아닐까?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자신들의 고향에서 가져온 기술과 문화로
새로운 성과, 새로운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닐까. 청취자 여러분, 이 가설을 처음 제기한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라소의 성의 기와는 분명히 고려의 기와다. 그리고 그 시기는 삼별초가 패망한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도자기들 중에는 우리 고려의 청자와 매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전들 중에서도 고려시대의 동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우라소의 성에 남아있는 건축 양식, 그러니까 돌을 쌓은 방법이나 성벽을 만든 형태가 바로 제주도 항파두리의 토성과 매우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손에서 나온 듯한 그런 비슷함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옛 임금이었던 영조왕이라는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류큐의 옛 기록에는 매우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영조왕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에서 온 듯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라소의 일대를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류큐의 옛 노래 중에는 영조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후예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 출신을 신비롭게 묘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혹시 이 영조왕이라는 사람도 삼별초와 함께 건너온 어떤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새로운 세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청취자 여러분,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가설이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의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1273년 봄, 제주도, 항파두리 토성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거대한 여몽연합군이 사방을 에워쌌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별초의 일부, 어쩌면 김통정 장군이 마지막 명령을 내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대들은 살아남아서 우리의 정신을 이어가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싸웠음을 알려라. 이들은 한밤중에 몰래 토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남쪽 해안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배들에 올라탑니다. 군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 거기에 기와를 만드는 장인, 도자기를 빚는 장인, 글을 쓰는 선비,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에 오릅니다. 배는 남쪽으로 끝없는 바다 너머로 향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그렇게 망망대해를 헤쳐갑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는 울고 늙은 어미는 떠나온 고향 땅을 그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모르는 항해 끝에 마침내 그들의 배는 어느 작은 섬에 닿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고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그곳, 바로 오키나와였습니다. 배에서 내린 그들은 무릎을 꿇고 흙을 어루만집니다. 비록 고향 땅은 아니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상상이 정말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삼별초의 후예들이 그 머나먼 남쪽 섬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와가 750년의 세월을 견디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면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자존심이 바다를 건너 머나먼 남쪽 섬까지 이어졌다는 그 사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에는 옛날부터 무덤을 만드는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그 모양이 우리 한반도의 옛 무덤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음식 문화 가운데서도 발효된 음식을 먹는 문화나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문화 등이 한국과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실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한국과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 이 삼별초의 오키나와설은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유물이 발굴되고 새로운 분석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라소의 성 발굴 조사는 그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고려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많은 의문이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제주도 항파두리에서 발굴된 기와의 무늬와 우라소의 성에서 발굴된 기와의 무늬가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어쩌면 정말로 같은 손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 이 한 장에 기와에 새겨진 글자, 계윤현 고려화장 만들다. 이 짧은 한 줄이 사라진 우리 삼별초의 마지막 흔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머나먼 바다를 건너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그것이 750년의 세월을 건너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75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남긴 그 한마디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화장이 만들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자부심을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우리 조상들은 비록 패했어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그 자존심,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잊혀져 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세상에 다시 살려내는 큰 힘이 됩니다. 화면 아래쪽 좋아요 버튼, 그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삼별초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절 최우라는 사람이 만든 야별초에서 시작되어 좌별초와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까지 합쳐진 고려 최정예 군대가 바로 삼별초였습니다. 이 삼별초는 세계 최강 몽골 군대를 상대로 40년 가까이 굴복하지 않고 싸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1207-10년 고려 조정이 몽골과 화해하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삼별초는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봉기합니다. 그리고 진도로 옮겨가 용장성을 쌓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1271년 진도가 함락되자 삼별초는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서 항파두리 토성을 쌓고 또다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1273년 4월 마침내 항파두리도 함락되고 김통정 장군은 한라산에서 자결을 합니다. 이로써 삼별초의 40년 항쟁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졌던 삼별초의 흔적이 머나먼 남쪽 바다 오키나와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오키나와의 우라소에 성에서 발굴된 기와들. 그것은 우리 고려의 기와와 똑같은 모양과 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기와에 새겨진 글자는 계윤현 고려와장이 만들었다였고 그 계윤현은 정확히 1273년, 바로 우리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무너진 그 해였습니다. 또 오키나와에서는 고려 청자와 비슷한 도자기, 고려 동전 등이 함께 발견되었고 우라소의 성의 건축 양식 또한 항파두리 토성과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류큐의 옛 임금, 영조왕의 신비로운 출신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주도에서 항복하지 않은 삼별초의 일부가 살아남은 군인들과 가족들, 장인들과 함께 머나먼 오키나와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기술로 새로운 사회를 일구었다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가설은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이 바다를 건너 머나먼 남쪽 섬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망망대해를 건너갔을지도 모릅니다. 750년 전 우라소의 성의 기와에 새겨진 그 한 줄의 글자, 계윤현 고려와장 만들다. 이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자존심과 끈기,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정신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위대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후예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오키나와에 가시거든 그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너머로 75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그 자존심,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정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살아 흐르고 있는 영원한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놀라운 우리 역사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